안녕하세요. 저는 톡톡사연의 열혈 여성 애청자입니다. 저는 원래 친가 쪽에 꽤 사는 편이었어요. 반면에 외가는 보통 혹은 조금 어려운 수준을 왔다 갔다 했던 집안이었고요. 친정 엄마께서는 가정 형편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을 좀 하며 사셨고 학교도 중학교까지만 나오셨어요. 23세 친정 아버지 만나서 25세 결혼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결혼하신 해에 태어난 첫째가 언니예요. 둘째가 오빠, 그리고 살짝 늦둥이 딸로 제가 태어났고요. 저희 삼남매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건 오빠는 아들이라고 온갖 대우와 대접을 받으며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로 열이 받은 언니는 그 분노를 공부로 풀었어요. 서울대를 갔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서울대를 가다니 저는 혀를 내두르고 있었고요. 언니의 서울대 진학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된 오빠는 아쉽지만 그 정도의 결과를 내지 못했죠. 한참 못 미쳤어요.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간신히 중간 수준이 될 만큼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재수는 싫다는 오빠에게 결국 친정 아버지께서는 유학을 권하게 되셨죠. 친정 엄마께서는 2억 말리 외국에 어떻게 보내겠냐며 걱정돼서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때 언니가 눈이 뒤집어졌죠. 난 혼자 다 해냈는데 누구 뒷배 하나도 없이도 지금까지 최고로 잘 해내왔고 지금도 어려운 취업 준비를 혼자 다 하는 중인데 경준이는 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을 받아? 이렇게 차별이 노골적이어도 되는 거야? 언니가 분통을 터뜨렸으며 저도 나름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직 중학생인데 아직 어린데 친정 엄마께서 가기는 어딜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죠. 저랑 언니가 동지인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제 기분을 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랬다가 충격적인 소리나 듣게 됐죠. 너는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너는 공부를 못하잖아. 못하지 않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야. 웃기시네. 이제부터라니, 야, 원래 될성부른 떡잎은 정해져 있어. 근데 넌 아니거든? 나는 네 나이 때 이미 고등학교 문제집 풀었거든? 부모님도 너 부족한 수준 아시니까 너한테는 아무 기대 안 하시는 거야. 넌 여러모로 관심 밖이야. 내가 관심 밖이라고? 왜? 단지 공부를 못해서? 그건 너무하잖아. 나도 언니 오빠랑 똑같은 자식인데 나 혼자 찬밥 신세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모르는 이 얘기 하나 해줄까? 원래 우리 부모님 자식을 둘만 키우려고 하셨어. 딸 하나, 아들 하나, 딱 낳았으니까 됐다고 하셨거든. 깔끔해서 좋다고 하셨건만 뒤늦게 네가 생긴 거야. 생길 리가 없는데 도대체 어쩌다 생긴 건지 난감해하셨고 몇 날 며칠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결국 마음 약해져서 너를 그냥 낳기로 결정하신 거야. 난 다 기억하거든. 이럴 수가. 여태까지 그저 제가 혼자 삼남매 중에 나이가 동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왔었어요. 그런데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는 친정 부모님께서 원래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생명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제가 혼자 동떨어진 것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꿈이라고 믿고 싶었는데요. 애석하지만 아무래도 언니가 진실을 말한 듯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로 친정 엄마께서 오빠의 유학길에 함께 오르기로 하셨거든요. 그곳에는 친가 쪽에 먼 친척집이 살고 있기도 해서 나름의 연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한 투로 친정 엄마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요새는 제 또래 친구들이 외국에 미리 배우러 가고 외국 유학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기 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대학 갈 때 도움이 된다던데요?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다기보다는 친정 엄마께서 오빠 데리고 떠나시는 길에 합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이었죠. 슬며시 운을 던져봤지만 친정 엄마께는 한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유, 바쁘고 정신없어서 미치겠네. 설마 고모까지 같이 출국을 하게 될 줄이야. 신경 쓸 게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이런 때 우리 막내가 의젓하게 굴어줬으면 좋겠네. 그래줄 수 있지, 경미야?
너는 앞으로 거슬리게만 지내지 않으면 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조용히 사고치지 말고 있으면 내가 아주 소원이 없겠어. 네 오빠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경미 너는 얌전하게 잘 있어라. 친정엄마께서는 연신 저를 향해서 이해하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었어요. 이해 같은 거 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본심이었습니다. 살면서 저는 소외감을 한두 번 느껴온 게 아니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죠. 느껴온 소외감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친정 엄마께서 오빠와 떠나시고 난 뒤 저는 서서히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열받은 걸 공부로 풀었고 저는 노는 걸로 풀었던 것이죠. 있는 듯 없는 듯 얌전하게 지내라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굴기가 싫어지는데 어떡하지? 저의 반항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제멋대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필이면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과 새로 한반이 되는 바람에 더욱 본격적으로 제 일탈이 시작됐죠. 공부가 뒷전인 것은 당연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가장 후순위로 두었고 저에게 무관심했지만 친구들은 달랐어요. 제가 가진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줬고 제 기분을 언제나 살펴줬죠. 친구들이 최고로 느껴졌어요. 교복을 멋대로 수선해서 입고 다니고 머리하고 화장하는 것에 온 정성을 다 쏟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으름장을 놓으시며 너 그러면 부모님께 알린다고 하실 때면 제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저희 오빠 따라서 외국 가셔서 안 계시고요. 아버지는 제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모르시는데요. 태연하게 대꾸하는 저를 바라보시던 선생님들의 눈빛. 당시에는 저를 혐오스럽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가만히 회상을 해보니까 왠지 모를 측은함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꾸 혼내시면서도 진짜 모질게 대해주시지는 않았던 듯 싶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중학교 3학년이 끝나갈 때쯤 제가 웬만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 떨어질 성적이라는 걸 아시고 나서야 제가 그동안 멋대로 지내왔다는 걸 알아차리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필요하다는 용돈을 주시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게 끝이었죠. 저에게 간혹 요즘 공부 잘 돼가냐 물어보실 때 대충요 제가 대답을 드리면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묵심하셨어요. 너 그간 대체 뭘 어떻게 하고 다닌 거야? 학교에서 네가 아주 문제아로 불린다면서. 내가 이렇게나 구제불능일 줄은 몰랐다. 처음 알았어. 그러세요?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됐네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 불량한 것들과 어울려 다닌다더니 완전히 네가 물이 잘못 들었구나. 당장 그 화장품 다 갖다 버려. 용돈도 내일부터 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기대하신 적 없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야? 내가 너한테 기대가 없다니 그런 황당한 소리가 어딨어? 잘하는 자식에게 기대 안 하는 부모는 없는 법이야. 저한테 신경 써주시는 척 안 하셔도 돼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버지하고 엄마 두 분 모두 저한테 관심 없으신 거 진작에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니하고 오빠만 자식이죠. 저는 자식이 아닌 건 아니까요. 그냥 끄트머리에 달린 애매한 자식 같은 거고요. 제 말이 맞죠? 저도 그 순간에 왜 그렇게까지 신랄하게 말을 해버렸는지 모를 일인데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학교 3학년이라 그랬나 봐요. 게다가 그간 쌓여온 감정들도 있었으니까요. 신랄하게 빈정거리자 친정아버지께서는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짝소리도 아니고 퍽소리가 나게 맞았어요. 집안에서는 아주 무거운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경미야, 내가 이럴 작정은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과연 언니나 오빠도 이렇게 맞아봤을까 싶었습니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친정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집을 나가버렸죠. 그날은 집에 다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사흘을 안 들어갔다가 새벽에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어둡고 조용한 것을 보자 안심이 돼서 제 방으로 슬쩍 들어갔고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있는 듯 없는 듯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며 웬만한 시간들을 다 밖에서 보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가족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게 편하네. 아무도 안 보이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어쩌면 나는 이미 한참 전부터 이래왔던 걸지도 모르겠어. 다섯 식구가 모두 함께 집에서 살던 시절에도 저는 이미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으니 혼자라는 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제 중학교 졸업식에는 친정 식구들 중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졸업식이 언제라고 말을 안 하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아무도 저에게 졸업식에 대해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친정 엄마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쓴 웃음이 나왔어요. 뭐? 졸업식이 이미 끝났다고? 정말이야? 아우, 근데 왜 아무도 나한테 그걸 말을 안 해줬지? 서, 설마 너 중학교 졸업식에 아무도 안 간 건 아니겠지? 그 설마가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경미야,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나도 미안하구나.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근데 네 오빠가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나도 정신이 쏙 빠져 있었지 뭐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시면서 잘만 변명하시는 것에 저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다음날 웬일로 언니가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친정 엄마께 연락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언니가 잔소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귀찮아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부모님은 네가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는다고 생각하시더라. 근데 난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과라고? 언니가 나한테? 그런 일이 뭐가 있는데? 예전에 내가 너한테 했던 말 있잖아. 사실 그거 진짜로 부모님이 너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되는 대로 짓거린 소리야. 경준이보다 내 취급이 못하다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적어도 막내인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치졸한 승리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랬었어. 사실 부모님은 네가 생겼을 때 무척 좋아했고 기뻐하셨거든. 이건 친가나 외가나 가리지 않고 친척분들께 물어보면 확인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진짜 사실이니까. 뭐? 그러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 나는 그때 머릿속도 복잡하고 생각도 많을 때라 언니가 해준 얘기 듣고 제대로 엇나가기 시작했었는데 네가 그럴 줄 몰랐지.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게 굴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인 건지 계속 농락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친정 부모님을 속으로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민망하고 죄송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친정엄마께서는 귀국을 하셨습니다. 오빠의 공부가 많이 남았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돌아온 거라고 하셨어요. 친가에서는 완자가 걱정된다며 성화였지만 친정엄마께서는 꿈쩍 않으셨습니다. 경준이 나이가 벌써 몇인데 내가 객관적인 그 숫자를 보지도 못하고 그저 품 안의 자식이라고 여기며 끼고 돌려고 했던 것 같아. 경희는 어려서부터 워낙 철저하게 혼자 잘하는 애였고 내 관심사는 경준이한테만 몰렸었지. 그리고 다들 우리 완자 해가면서 경준이 위하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갔나 봐. 그래서는 안 됐던 건데 우리 막내 경미 소외감 느끼고 외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경미도 당연히 자기 언니 따라서 성격이 그렇겠거니 넘겨짚으면서 혼자 알아서 하는 아이일 거라고 여겼던 엄마 자격 미달인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구나. 경미야, 그간 내가 너무 미안했어. 이 부족한 엄마 용서해 줄래? 이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야. 친정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그간 참아온 울음을 터뜨렸죠. 어설프게 해봤자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스스로도 상처를 입을까봐 저는 공부에 손을 놓을지 꽤 됐었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친구들과 놀러 다닐 때면 불안감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냈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간 속으로 외로웠다는 점,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언니 오빠를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구경꾼의 심정이 된 것 같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도 사실은 내심 잘나고 똑똑한 언니와 일찍이 양가 사랑 독차지하고 자란 오빠를 보며 성과를 내며 보람을 주는 자식이 정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 시기가 있었다고 밝히셨어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뒤 저는 친정엄마와 가까워졌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해온 언니의 마음도 받아주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뒷바라지 없이 외국에 남겨진 오빠는 처음에 무척 방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혼자서도 척척 잘 해내며 그 이전까지는 만들지 못했던 외국인 친구들도 빠르게 사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서로에게 잘 된 일이죠. 저는 여전히 친정아버지와 어색하기는 했어요. 이제 서로를 이해한 뒤였지만 왠지 어색함은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채로 시간이 휙휙 흘렀습니다. 영원히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살 것만 같았던 친정 집안에 위기가 닥쳐온 것도 시간이 흐른 이때의 일이었죠. 투자 실패 문제였습니다. 수중에 현금 자산이 모두 다 날아가고 말았다고 한꺼번에 같이 돈을 투자했던 양가 친척들 전부 난리가 났었다고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친정 부모님께서 개탄하시는 소리를 몰래 듣고 전말을 알았었죠. 경희 경준이는 그래도 결혼들을 다 시켜놔서 다행이고 안심인데 경미가 걱정이네. 시집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제가 거론되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간신히 나와서 중학교 동창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게 제 직업이었던 겁니다. 돈은 조금 벌었고 무엇보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였죠. 편하고 재미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만족하며 그 일만 하고 있었던 제가 갑자기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언니는 결혼해서 외국에 나가 있었고 오빠는 새언니가 연달아 임신하는 바람에 벌써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고 문제는 정말 저 하나였습니다. 아우, 우리 막내 경미가 은근히 야무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좀 방황하긴 했어도 성인 돼서는 자기 생활 알아서 딱딱 해내고 그런 걸 보면 결혼도 알아서 좋은 상대 잡아다가 할 거예요. 아유, 좋은 상대까지는 안 봐라. 없이 사는 놈한테 잘못 코가 깨이면 안 될 텐데. 땡잔 안 푸는커녕 빚 있는 놈이라도 만나봐. 그러면 아주 골 때리는 거야. 친정아버지께서 한숨을 뱉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친정아버지께 맞았을 때의 감각이 살아나더군요. 저도 모르게 반드시 알아서 잘 해낼 거다 이렇게 다짐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정말로 그런 결혼이 가능한 상대를 만났답니다. 시댁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40분 가는 거리에 경기도에 위치했고요. 그쪽이 약간은 시골 느낌이 나는 길목이어서 좋게 말하면 정감이 느껴지는 동네였습니다. 생뚱맞게 오래된 상가가 하나 덜렁 있었는데 1층이 그 식당이었어요. 오래된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께서 다름 아니라 고된 시집살이를 지독하리 많지 겪으시며 각종의 것들을 배워서 물려받은 곳이었답니다. 시집살이라는 대목에서 다들 짐작 가능하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당시의 시어머니께 엄청 구박받으며 힘들게 지냈던 며느리 시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각종의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이겨낸 위인이다. 한마디로 존경받아 마땅할 인물이라는 거지. 안 그러냐?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제 앞에서 침을 튀기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식당에 들른 김에 수저와 젓가락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물론 자의로 들른 것은 아니었고 명백히 타의로 들른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앞에서
아닌데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저 민망하게 웃으며 맞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듣고 또 들었던 당신의 고된 시집살이 이야기와 그걸 극복해내고 현재의 일상을 쥐고 계신 결말까지 쭉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은연중에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식으로 당신께서 힘들게 지내오셨던 과거를 어떻게든 미화하려고 하신다는 것을요. 시집살이를 위인전으로 둔갑시킨 것이었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당하고만 사셨던 긴 과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시어머니께서 호되게 당하며 사시는 동안 그러면 시아버지께서는 뭘 하셨던지 궁금하시죠? 시아버지께서는 원체 가부장적인 분이셨다고 해요. 사남매 중 셋째이시면 나름 막내뻘인데 장남도 아니시면서 가장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게 왠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내가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식당에서 남들 비위 맞춰가면서 어떻게 그러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 건 아녀자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서 뒷짐만 지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의 형제들에 비해 하시는 일이 지지부진하셨던 시아버지께서는 그 식당을 물려받고 싶기는 한데 감투만 쓰고 싶으신 것이지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서는 편히 계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자식들 낳고 키우시며 식당 일까지 하시며 시집살이도 당하시며 그렇게 살아오셨던 겁니다. 기세 등등하셨던 시아버지셨으나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레 전세 역전이 되었다고 해요. 억척스러워지신 시어머니께서는 목소리를 점차 키우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찍소리 한번 내시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 되셨죠. 시댁의 삼남매 중에 첫째가 딸입니다. 제 시누이죠. 그때도 이미 결혼한 지 꽤 된 상태였고 멀리 살고 있었어요. 시누이의 시댁이 먼 지역에서 작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일을 도우며 지냈거든요. 결혼 전에는 자기 모친을 도와서 식당 일에 관여 있었고요. 둘째가 아들인데 제 아주버님 되시는 분께서는 결혼을 무려 의사와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집안에서 가장 대학을 잘 나오셨고 직업도 잘 얻으셨어요. 그래서 인맥이 좋게 쌓였는데 그러다가 의사를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의사 형님께서는 본인이 아는 의사 선배이며 지인들이 대부분 다 의사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은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가고 싶었대요. 마침 아주버님을 소개받으셨는데 괜찮아서 결혼까지 가셨던 것이죠. 참고로 형님은 집안이 꽤 유복한 편이라 경제적인 고민은 안 하고 살아오신 듯 했습니다. 삼남매 중에 마지막 셋째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에게는 사실 따로 결혼할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는 시어머니의 소개로 남편이 처음 만났고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시어머니 지인의 딸이었거든요. 그 집안은 부동산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발 그 수준 떨어지는 여자애들 만나고 다니는 거 이제 그만 좀 해. 그런 여자애들은 한낱 연애 대상이지 결혼할 상대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인연을 너도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둘이 만나보라고 하도 시어머니께서 난리를 치니까 남편이 못 이겼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와 만나보게 되었고 딱히 헤어질 이유가 없어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어느새 3년이 흘렀더랍니다.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양가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이 말을 짚었죠. 처음 만나봤을 때 안 사귈 이유 없는 것 같아서 사귀었고 결혼하라고 다들 그래서 결혼 얘기까지 지금 진행하게 됐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사귀는 동안에 제 가슴이 뛴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고민 끝에 진솔한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보이신 반응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어? 가슴이 안 뛰면 그게 시체지. 사람이겠어? 그러면서 남편의 심장 위에 손을 갖다 대신 것이죠.
당황한 남편을 향해 시어머니께서 쐐기를 박으셨고요. 잘만 뛰네. 잔말 말고 결혼해라. 아, 엄마, 결혼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러죠. 행복할 자신이 없어요. 결혼은 엄마가 강요하실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얘가 이상한 소리. 네 형 장가 잘 든 거 봐라. 그걸 보면서도 넌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너는 알아서 하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참견하는 거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시누이가 자기 친정에 와 있었던 거예요. 모처럼 왔는데 자기 모친과 막내 동생이 설전을 벌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시누이가 피식 웃으면서 이런 말로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엄마, 다 큰 자식이 일에 너무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 별로예요. 자식 일에 집착하는 걸로 보인다고. 근데 엄마는 진짜 한결같으시네. 예나 지금이나 아들들만 유별나게 챙기셔. 나는 그런 집착 살면서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아이고야, 네가 괜한 소리를 하는구나. 네가 나한테 뭘 딱히 해준 게 있어야 나도 너한테 이런저런 신경을 썼겠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법이야. 네? 뭐라고요?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엄마 예전에 할머니한테 구박받고 서러워하실 때 제가 엄마 편 들어드렸잖아요. 직접 할머니한테 제가 엄마 위해서 맡기도 했고요. 식당 일도 셋 중에서 저만 혼자 도와드리고 엄마가 주방 이모들과 대판 싸웠을 때도 제가 중재해서 해결하고 식당 위기 넘겼었고 그런데도 제가 엄마한테 딱히 해드린 게 없어요? 아니,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가 정말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너 왜 갑자기 나한테 따지고 드니? 나한테 서운한 거라도 있어? 내가 너 서운하게 만든 일이 없는데 그 참 희한하네. 없기는요. 작년에 설날만 해도 그래요. 그때 엄마가 역시 아들이 최고야. 괜히 아들 아들 거리는 게 아니야. 딸은 필요 없어. 이러시는 거 듣고 솔직히 저 엄청나게 서러웠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암튼 너는 별걸 가지고 다 서러워한다. 내가 설사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한들 지나가듯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겠지. 너는 그걸 왜 마음에 담아둬서 사람 피곤하게 하냐?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러는 거죠. 평생 그래 오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들 타령만 하셨고요. 너는 난데없이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데 용한 재주가 있다.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살면 철이 들어야지. 언제까지 사춘기 애처럼 그럴래? 아유, 머리 아파. 너는 네가 서운하다는 건 접어두고 이대로 우리 집안 귀한 막내의 아들이나 결혼 잘할 수 있게 기도나 해. 그러자 신우이가 씩씩거리면서 인사도 없이 가방 챙겨서 휙 가버렸다고 해요. 남편에게서 이때의 일화를 전해 들은 저는 왠지 모르게 시댁과 친정에는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교류가 잘 됐던 건 서로가 자라온 환경이 전혀 낯설지만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때 남편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이대로 물 흐르듯 그저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착잡했어요. 신혼집도 문제없이 금방 마련이 됐습니다. 시댁에서 마련을 해준 것이었죠. 예전에 저렴했을 때 사둔 집이었는데 가격이 점차 뛰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며 가지고 있었는데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이었거든요. 도배 장판만 해서 살면 되겠다 하고 얘기도 됐었다네요. 자기 취향대로 가구 채워 넣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고 설렌다며 그 여자가 말했을 때 남편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스스로에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도 좋긴 했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거지. 결혼할 상대로 너무 사랑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감정도 사라질 일이 곧 생겼던 겁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장난을 저지른 것이었죠.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옛 남자가 찾아왔는데 못 떨쳐내고 술자리를 가졌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눈이 돌아간 상태였으면 조심성도 없이 숙박업소로 향하는 것도 이웃 주민에게 목격을 당했고, 아침 새벽에 나오는 것도 일찍 운동을 나가시던 다른 이웃 주민에게 또 목격을 당했을까요? 소문이 금세 퍼졌죠. 당연히 파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뒤집어지셨고 반면에 남편은 잠잠했는데 딱 한 가지를 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저한테 결혼의 기억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나한테 일절 간섭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직접 연결해준 여자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입이 10개라도 하실 말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남편에게 알았다고 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또 한 번 당신의 의사 며느리를 기특하다고 대단하게 느끼셨습니다. 아휴, 이럴 때에 만약 내가 의사 며느리를 안 두고 있어봐. 얼마나 심란했겠어.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그 이름, 의사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오랫동안 새 인연을 못 만날 줄로 여겼다네요. 어쩌면 영영 못 만날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건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났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에 저를 만난 자리에서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왠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신기한 것은 저도 그랬다는 거죠. 남편을 보면서 느낌이 왠지 묘하다, 이 남자를 오래오래 볼 것 같다 싶었거든요.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몸만 와도 된다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제가 푹 빠졌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결해야 하는 결혼 같았으니까요. 신이 나서 친정에 결혼을 하겠다고 알렸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시댁 쪽의 반응이 처음에는 별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여상을 나왔고 대학은 전문대를 나왔다고 하니까 시부모님의 안색이 확 어두워졌었거든요. 일은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기에 인터넷 쇼핑 사이트 관리하는 작은 사무실 다닌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는 현기증 나신다며 신음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격이 안 맞는다며 울분을 터뜨리시다가 저 또한 남편처럼 집에서 막내라던데 그러면 위 형제들은 어쩌고 사냐고 물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역전이 됐죠. 언니는 서울대 나왔고 오빠는 외국 대학 졸업장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놀라신 얼굴이었고요. 결혼에 간섭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약속 지켜주세요. 저 그냥 이 사람하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응원받고 싶은 마음뿐이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쐐기를 박았고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반대하실 명분이 없었기에 후딱 결혼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이때 친할머니께서 계속 편찮으신 와중이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돈을 날린 것에 충격받으신 여파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다행히 제가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친할머니께서는 눈을 감으셨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 결혼식에 많이 신경을 못 기울인 것 같다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고요. 시댁의 가업인 식당에도 종종 나가서 일손을 보태며 지낸다는 저의 이야기에는 친정 식구들이 모두 안심하듯 웃음을 지었어요. 이건 사실이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사정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식당 일을 돕게 된 며느리라니 딱 봐도 험난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아주 험난한 일상을 보내게 될 줄도 모르고 처음에 자발적으로 식당에 발을 들였으니 몹시도 후회스럽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면서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것 같다고 해줬는데요. 저는 어리둥절했죠. 이게 잘 지내는 거야? 맞아? 나는 잘 모르겠어. 사실 나는 막내딸임에도 우리 부모님과 알콩달콩 살갑게 지낸 사람은 아니었거든. 사실 나도 잘 몰라. 뭐 어떤 게 잘 지내는 건지 난 항상 우리 엄마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어. 남편도 솔직히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본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민망해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꾸 부르시니까 시간 날 때마다 식당에 가서 여러모로 구박을 받으며
식당에 이런저런 잡일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어쩌다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건지 제 스스로가 갈팡질팡했죠. 그런 저에게 시누이가 피식 웃으며 이런 말을 남겼었죠. 우리 엄마 장난 아닌데 아마 버티기 힘들 거야.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갈수록 진짜 어머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식당에 있으면 걸리적거린다고 하시고 자꾸 혼내시면서 제가 다니는 일이 안 바쁜 걸 아시고는 계속 저를 식당으로 부르시거든요. 뭐 어쩌라는 걸까요? 나는 내 시대 공장 일 돕고 있고 의사한테 식당 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자, 그럼 남은 사람은 하나뿐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럼 제가 식당을 물려받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어요. 좀 당황스럽네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올케를 제대로 휘어잡으려고 작정하신 것 같으니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식당 일을 하면서 지낼 생각까지는 없었거든요. 충격받은 저에게 시누이는 시어머니께서 그 식당을 이어받으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리고 저는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던 시어머니를 향해서 살짝 동정심이 피어오르기도 했었네요. 왠지 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바보같이 제가 자라온 이야기도 시어머니께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저의 취지는 시어머니와 내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리고 저 역시 힘든 시간들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과거 이야기에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고는 계속해서 경험담을 늘어놓으셨죠. 도돌이표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시큰둥한 기색을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였죠. 바로 등짝 후려 맞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이만저만해서 학창시절에 방황했다, 숙제 안 해왔었다, 손바닥 20대에 맞은 적도 있었다라고 말씀이라도 드리면 나는 예전에 시어른한테 20시간 혼난 적도 있었다라고 대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졌죠. 무엇보다 저를 우습게 여기시는 게 서서히 보였어요. 저한테 항상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저를 친정에 기댈 구석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보셨습니다. 식당 일이나 열심히 배우라고 하셨죠. 제가 식당 일에 애정을 붙였다면 어쩌면 그리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식당에서 쌀을 씻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놀라 달려 나오셨어요. 야, 집에서 하듯이 쌀을 씻는 게 어딨어. 아유, 이런 띨띨이가. 큰 밥솥에 쌀 부어서 그 위에 물을 3분 정도 틀어놓으며 끝이었습니다. 그게 쌀 씻은 거라고 했어요. 밥솥도 크게 안 씻었고요. 늘어붙은 밥이 있는데 그거 안 닫고 그냥 그 위에 또 밥을 지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무엇보다 식당이라면 빠질 수 없는 게 채소잖아요. 근데 채소를 거의 안 씻었어요. 흙 부분만 어쩔 수 없이 털어내듯 씻었죠.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몰래 구석에 가서 박박 닦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엉덩이를 걷어차서 저는 나자빠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 아이고, 역시 이래서 대가리가 나쁘면 안 돼. 결국 티가 나게 돼 있어.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그것보다는 당황한 게 컸던 것 같아요. 대체 이 상황들을 뭔가 싶었죠. 그래서 간만에 친정집에 갔을 때 이런 걸 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언니네는 못 왔고 오빠네는 그날 왔었는데요. 그런데 하필 친정 아버지랑 오빠가 싸워서 제 얘기를 말 못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너도 한 가정에 가정이 됐는데 나약하게 굴지 말라며 오빠를 혼내셨고요. 오빠가 울컥해서 받아치는 바람에 설전으로 번졌던 겁니다. 저는 자리가 파할 때 오빠를 향해 힘내라고 말해줬죠. 그러자 이튿날 오빠가 연락이 왔어요.
네 안부를 따로 못 물어봤었네. 잘 지내지? 너 식당 물려받는다며? 뭐?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벌써 와전이 됐네? 오해였어? 그럼 다행이고. 네가 식당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 너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안 봐도 뻔하지. 그래? 나는 식당 일에 별로야? 식당이 서비스업이라서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넌 전부터 사람 대하는 게 살짝 서툴렀거든. 과민 반응이라는 것도 있잖아. 서비스업하고는 안 맞아. 오빠 말에서 틀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이 생활을 어찌해야 하는지 갈피가 안 잡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형님이 임신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이미 임신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계획했다니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이를 하나만 낳기로 진작에 결정을 했는데 임신할 시기는 따로 기다리며 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우리 귀한 의사 며느리 다방면으로 기특하고 대견하기도 하지, 응? 얼마나 매사에 야무진지 몰라, 어? 내년 봄중에 출산하는 것으로 딱딱 정해놓은 것 좀 봐라. 머리 좋은 엘리트는 달라도 뭐가 달라. 시어머니께서는 의사 형님은 식당 일에 시옷자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도 저에게 그릇 정리를 시키고 계셨죠. 저는 궁금했던 것을 여쭈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식당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나이 더 드시면 그땐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가 맹훈련을 받아야지. 혹독하게.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한테 자리 넘겨줘야지. 제가 너무 당황했죠. 일은 저에게 시킬 거지만 사장은 남편을 시킬 거라고 합니다. 재주는 제가 넘고 돈은 남편이 벌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서름당하며 과거에 그러셨는데 왜 똑같이 답습하시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까불지 말라고 하시며 이틀 뒤에 형님의 임신 계획 축하를 위한 상 차릴 거니까 준비나 단단히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별로 위생적이지도 않은데 여기서 굳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건가 싶어서 걱정됐는데 다행히도 그날 최고급 한우를 사서 상을 차릴 거라는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당일 식당의 뒤편으로 불려간 저는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한 시댁 식구들이 다 함께 둘러앉기 시작할 때 불 앞에 있어야 했어요. 뒤편에서 불을 피우고 거기서 따로 한우를 굽게 됐거든요. 바로바로 안 구워 먹고 왜 여기서 따로 일어나 했는데 한우가 얇은 게 아니라 아주 두툼했어요. 스테이크 같았거든요. 어디선가 공수해 오신 숯불을 피우시고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각종 접시와 집게를 들려주셨습니다. 알아서 잘 구우라고 하시더군요. 고기 구울 줄 모른다고 하니까 그건 한글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고 하시면서 제 등짝을 한 대 퍽 때리신 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숯불은 뜨거워졌고 저는 별 수 없이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령이 없었어요. 겉이 다 익었길래 혹시나 해서 잘라보니까 안은 빨간색이었죠. 임신할 귀한 몸인데 그런 걸 먹여서 되겠어. 게다가 의사인데. 의사 며느리한테 그런 걸 어떻게 줘? 아유, 이 띨띨아.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구워. 도중에 나와보신 시어머니께서 하필 그 모습을 보셨고 저는 등짝 한 대 더 맞았습니다. 등이 얼얼해서 그냥 박차고 가버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구워보자 싶어서 마음 다 잡고 한우를 차분히 올려놨고 이번에는 안까지 싹 다 익은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익어버렸더라고요. 익은 것들을 가져가겠다며 나오신 시어머니께서 분노하셨죠. 아유, 이게 뭐야. 전부 탔잖아. 너 이거 어쩔 거니? 네? 많이 익기는 했지만 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한우 소고기를 이렇게 익혀? 어? 맛 다 버렸네. 아유,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일을 가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에서 집게를 낚아채시더니 그걸로 제 머리를 딱 때리셨습니다. 쇠의 집게였어요. 눈물이 핑 돌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겁니까?
친정아버지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깜짝 놀랐죠. 친정아버지께서 걸어오고 계셨고 멀찍이 타고 오신 차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주 드나드는 시댁의 식당이 요새 어떤지 궁금하셔서 드라이브 삼아서 와보셨다가 제가 식당 뒤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신 겁니다. 저 혼자 뭘 하고 있나 싶어서 차를 잠깐 멈추셨는데 그러다가 보고 마신 거였죠. 너 왜 이러고 있어? 여태까지 설마 계속 이랬던 거야? 저는 일련의 상황들이 크게 힘들지는 않고 혼란스럽다고만 생각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속에서 서름이 밀려오더라고요. 울컥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제 옆에서 시어머니께서 횡설수설 하셨어요. 아유, 이보세요. 아이, 사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이거 뭐 답답하게 구니까, 아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라니요? 말씀 바로 하세요. 그리고 답답하든 어쨌든 그걸로 사람 머리를 치십니까? 아유, 뭐, 맞을만 했으니까 이러는 거죠. 뭐라고요? 이거 영 안 될 뿐이시군요. 제가 절대 이걸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 잘못 보신 거예요. 아유, 그렇게 나오시면 뭐 제가 겁이라도 날까 봐서요. 저 이 식당 주인이에요.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돈이야말로 사람 잘못 보신 거고 머리나 좀 식히시지요. 시어머니께서 집게를 쥔 손을 떨며 말씀하셨고 친정아버지께서는 가라앉는 눈빛으로 저를 곁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머뭇거리다 친정아버지 쪽으로 갔죠. 그대로 친정아버지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어이가 없다며 헛웃음을 치고 계셨고요. 저는 친정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간의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간 휘둘렸던 것 같다고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그 식당의 위생이 그따위라면 일단 신고부터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언니가 엄청난 제안을 해왔어요. 돈 잃고 막막했지만 다들 집집마다 부동산을 하나씩 남아있잖아요. 그거 팔 집은 팔아서 미천 삼아 장사하는 건 어때요? 우리 집안도 장사를 가업으로 하나 두면 좋죠. 돈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불리는 게 맞잖아요. 저는 너무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친정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즉시 친척분들에게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도 만나셨죠. 건물주라 함은 시댁의 식당이 자리한 그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초기에 시댁과 계약을 했던 건물주는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그 아들이 이어받은 참이었어요. 예? 세를 훨씬 더 많이 내시겠다고요? 좋죠. 식당이 오래돼서 운치 있기는 한데 보고 있으면 너저분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통도 좋지만 저는 새 거 들어오면 건물 값어치 뛰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셨죠. 당연히 재계약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생기네. 아유, 됐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면 돼. 전통이랑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문제는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것이었죠. 혼자서 새로이 자리를 구하고 식당을 다시 시작하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시누이는 아들들한테 도움 청하시라며 외면했고 아주버님은 의사 와이프 눈치 보느라 외면했어요. 의사 형님은 시어머니와 편애를 조금도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배신이었죠.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이라서 시어머니의 일을 외면했고요. 제가 식당 뒤편에서 혼자 고기 굽다가 쇠 집게로 머리를 맞은 걸 알게 된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식당 일을 혼자 끌고 나갔을 때부터 떵떵거리며 유세 부리더니 꼴 좋다면서 시어머니를 비웃으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대판 부부싸움을 벌이셔서 살벌했을 정도였고요. 그러느라 새로 식당을 차리는 건 차일피일 미뤄지다 흐지부지 되었고 반면 식당이 있던 그 자리에 공사를 해서 새롭게 식당을 개업하는 것은 금방 진행되었습니다.
식당 일에 잔뼈가 굵으신 전문 주방 이모들을 고용했고, 실질적인 주인 역할은 어쩌다 보니 오빠가 하게 됐어요. 식당을 찾아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손님들을 향해 시어머니가 하시던 식당 자리 제가 물려받았다고 저는 뻔뻔스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아, 가족이 계속 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편하게 여겨주셨어요. 그 덕분인지 초기부터 잘 됐습니다. 친척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한마디로 투자를 한 식당이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결단을 잘 내리신 덕분인 듯 싶었습니다. 저는 암만 해도 식당 일과는 맞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유유자적하게 각자의 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편이 좋았어요. 모두가 화목하게 파이팅 넘치는 일상을 보내게 되었지만 단 한 사람만이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럼 이제 뭐 하면서 사니? 내 인생에 낙은 뭐가 있는데? 내 인생이 시려도 너무 차갑게 시리다. 듣자 하니 시누이 앞에서 그렇게 한탄하시며 눈물까지 보이셨다고 합니다. 시누이의 마음이 약해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또 아들 타령, 의사 며느리 타령, 예전에 시집살이 당하고 살았을 때의 처절함, 그런 걸 끝도 없이 늘어놓으시며 너는 장녀라는 게 책임감 하나 없다고 시누이한테 화를 내셨다네요. 이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것이겠죠. 시누이가 제대로 열받아서 앞으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식 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라며 굳게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가족이란 뭔지, 가장 단순하고 복잡한 인간관계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1년 차 된 새댁입니다. 남들은 한참 좋은 시기라며 신혼을 즐기라 말하지만 저는 지금 이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혼을 한다면 조금만 더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말리곤 하는데 제가 겪은 일들을 들려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혼을 잘 생각했다고 하루빨리 그 집에서 나오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제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제 얘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우선 저와 남편은 3년 전 현재 제 직장에서 만나게 됐어요.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첫 직장을 시작해 6년 정도 길게 일하다가 아무래도 오래된 기업이라 위계 질서가 심하게 잡혀 있었고 결정적으로 윗선에서 제가 낸 기획서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바람에 제가 며칠 밤을 새서 만든 기획서의 기획자는 제가 아닌 윗상사로 찍혀 올라갔던 겁니다. 6년간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어렵사리 취직한 곳이기에 참고 버티자는 생각으로 지냈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결국 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이후 지금 다니는 두 번째 직장으로 이직을 했어요. 첫 직장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한참 모자른 기업이었고 주변에선 이 기업으로의 이직을 다들 말렸어요.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벤처기업이었고 신생기업이라 봐도 무관할 정도로 규모가 작았기에 직접 체계를 잡아가고 기업과 함께 자란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두 번째 직장이자 현 직장을 들어갔죠. 하지만 규모가 작았기에 겪는 어려움이 더 많았죠. 제대로 된 인원이 구성되지 않아 혼자서 4~5명 분의 업무를 도맡아야 해야 했어요. 몇 날 며칠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에 심할 땐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업무를 봐야 했죠. 그렇게 회사는 점점 정착해 나갔고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사에 나름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성과에 대표님도 누구보다 저를 믿고 맡기셨고 젊은 나이였지만 팀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팀장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원 보강이 있었고 그렇게 저희 팀에도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게 됐어요. 총 2명의 인원을 뽑는 면접을 받고 거기서 제 남편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팀장과 신입사원으로 만났어요.
숫기 없는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던 남편이 처음엔 답답한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솔직하고 순수하게 보였고, 그게 제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융통성도 없었고 옳고 그름을 확실한 사람이었기에 잘못된 부분은 크게 꾸짖고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업무하는 게 제 방식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 성격이 너무 세다면서 저를 조금씩 기피하더라고요. 하루는 팀 내 회의를 소집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회의실로 들어가려는데 팀원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걸 들을 수 있었죠. 야, 우리 팀장 너무 무섭지 않냐? 아, 저렇게 모든 사람한테 차갑게 보니까 아무도 주변으로 가길 두려워하지. 맞아. 아마 회사에서 대표님 말고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 그래도 일은 잘하니까. 일 잘하면 뭐하냐? 앞뒤 꽉 막혀선 보고서를 쓸 때도 양식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다시 고치라고 하잖아. 맞아. 그뿐만이 아니잖아. 10분만 지각해도 난리치고 담배 피고 오려고 자리 좀 비우면 너무 자리 많이 비우지 말라고 잔소리 겁나 하잖아. 헐, 담배 피는 걸로도 뭐라 하는 거야? 나는 저번에 병원 갔다가 출근했다니까 너무 아픈 거 아니면 출근해서 얼굴 2장 찍고 조퇴를 하던 병원을 가던 하래. 아, 완전 꼰대라니까. 우리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지 않아? 직원들이 저를 무서워하고 피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팀원들까지도 이렇게 뒷담화를 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마음이 꽤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전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을 멈춘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들과는 다르게 저를 옹호하며 제 귀를 집중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보고서 양식은 맞춰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혜미 씨 그때 전날 과음해서 술병 난 거였다면서. 전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출근 시간도 지나서 아프다고 병원 갔다 출근한다고 하면 팀장 입장에선 말이 나오지. 그리고 진우 너도 담배 너무 많이 피러 가는 건 맞잖아. 그렇게 자리 많이 비워봤자 손해보는 건 너일 텐데. 난 팀장님이 다 우리 생각해서 하는 쓴소리라고 여기는데 다들 자리에 없다고 말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팀장님이 우리 회사 사람들 중에서 제일로 먼저 출근하잖아. 퇴근도 제일 늦게 하고 누구보다 이 회사에 가장 애사심이 있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무슨 일 터지면 본인이 나서서 수습하려고 하잖아. 그래도 우리 팀장인데 다른 팀에서 욕해도 우리가 감싸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하면 어떡해. 저를 욕하던 사람 한 명 한 명씩을 짚으면서 비판하고 저를 옹호해주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입사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잦은 실수들을 해서 남편에게 싫은 소리만 내뱉었었지 칭찬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당연히 저렇게 말을 해주리라 생각 못했고 뜻밖의 칭찬 섞인 옹호에 괜히 고맙더라고요. 이어 저는 괜스레 헛기침을 해대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제가 들어오자 당황해하는 듯 보였으나 남편만은 저를 바라보며 희죽 웃더라고요. 다른 하루는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에 직원들은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가고 저는 홀로 커피로 허기를 때우고 있었어요. 평소 점심시간에는 거래처와 식사 자리가 있을 때나 대표님과 식사 약속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커피로 때우던가 편의점에서 간단한 걸 사다 먹죠. 그런데 갑자기 제게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팀장님, 저희 요 앞에 덮밥집 갈 건데 같이 가요. 그런데 주변 팀원들은 하늘같이 제 눈치를 보며 남편을 말리듯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도 굳이 따라가서 불편하게 밥을 먹고 싶지는 않았기에 할 일이 남았으니까 맛있게 먹고 오라며 애써 웃어 보이며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남편이 오는 길에 사왔다며 저한테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우유를 주더라고요. 저는 주위에 보는 눈들이 많았기에 고맙지만 괜찮다며 배고프면 탕비실에 있는 과자 먹으면 된다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머쓱하게 돌아가는 남편의 뒷모습에 제가 너무 거절했나 싶었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눈에 띄게 저에게 다가왔죠. 주변에 보는 시선들도 많고 저도 팀원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의 친절과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와 친절은 없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회사 전체 회식이 있던 어느 저녁 날이었어요. 회식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술도 어느 정도 알딸딸하게 마신 상태였죠. 당시 홈쇼핑에 런칭한 제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 때문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대표님이 이 차를 가자고 하셨어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엄마를 생각하면 늦을지 모르니 먼저 주무시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아 술을 확 깨는 말을 하는 거였죠. 그건 바로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있다는 말이었어요. 놀란 저는 회식 자리로 돌아가 대표님에게 엄마가 쓰러져 지금 바로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하곤 회식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런 시선들은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으려 도로에서 손을 흔들었는데 당시 금요일 늦은 시간대였기에 예약된 택시들이 대다수였고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렇게 좀처럼 잡히지 않는 택시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웬 차가 제 앞에 서더니 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 창문 쪽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남편이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차에 올라탔죠. 지훈 씨, 언제 어떻게 나왔어요? 팀장님이 어머님 쓰러지셨다고 회식 장소 박차고 나가실 때 저도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어쩐지 팀장님이 택시 잡으려고 안간힘 쓰시는 모습이 상상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운전해야 돼서 술 못 마신다고 미리 말해놔서 술 한 잔도 입에 안 댔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호기롭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 열리는 듯 했어요. 그래도 의문은 들었죠. 고마워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나서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었어요. 택시 잡으려 하는데 학교와 집이 지역이 달랐거든요. 겨우 잡은 택시를 타 주소를 대면 지역이 달라서 가기 어렵다고 승차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엄마 걱정 때문에 한시가 급했는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그 상황이 답답했는데 어쩐지 팀장님도 그러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에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들에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너무 남편을 경계한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이 베푸는 친절들을 의심하면서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했고 그렇게 말을 나누는 사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 엄마의 이름을 대고 안내해주는 방향대로 따라가니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였고 제가 울먹이며 다가가자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딸.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오늘 회식이라 하지 않았어?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그깟 회식이 대수야. 엄마는 왜 쓰러진 건데? 검사 다 한 거야? 제 말이 끝나자 타이밍 좋게 의사가 오더니 저보고 보호자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니까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하셨어요. 환자분은 지금 혈액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추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후에도 의사는 무어라 설명을 해주었지만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저 엄마가 암이라는 말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엄마 걱정뿐이었죠. 사실 저는 아빠 없이 엄마 손에서만 자랐어요. 저희 엄마는 미혼모였고 그런 저희 엄마는 열 부모 부럽지 않게 홀로 저를 키워내셨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엄마가 더 애를 쓰며 저를 키워주셨다는 걸 알기에 항상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또 추가 검사를 하러 들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남편이 제게 티슈를 뽑아 건네주었고 저는 더욱 엉엉 울며 받은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캔커피를 뽑아 건네주더라고요. 이 또한 고맙다며 받기는 했는데 팀원 앞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에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고 부끄러움이 몰려왔죠. 오늘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사실 저도 전에 엄마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갔을 때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제가 이 일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래서 지훈 씨,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 아, 이건 말실수이려나? 괜찮아요. 그때 엄마가 열심히 치료받기는 하셨는데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건지 남편의 눈가는 이내 촉촉해졌고 이런 속사정까지 털어놓은 남편에게 고마웠죠. 전 남편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며 말했죠. 고마워요. 그런 얘기 하기 힘들었을 텐데. 시간이 꽤 흘러서 괜찮아요. 사실 전 팀장님이 겉은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팀장님한테는 이런 얘기도 쉽게 나오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당시에 남편 말들이 진심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이후에 친정엄마는 우려하던 혈액암 판정을 받았고 골수 검사까지 치렀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쌓여있는 벽이 허물어져 있었고 남들에게 비해 꽤나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퇴근 후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일이 있다며 연차를 쓴 남편은 저희 엄마 옆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엄마를 돌보며 있었어요. 지훈 씨, 오늘 일 있어서 연차까지 썼으면서 여긴 왜? 아, 사실 오늘 저희 엄마 기일이라 아빠랑 같이 납골당 다녀오는 길에 생각나서 들렀어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 불쾌하기는 오히려 고맙지.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기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편히 놨어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였겠죠. 게다가 꼭 제 엄마를 본인 엄마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고 보필을 해 주었어요. 저희 엄마도 싹싹하게 잘하는 모습의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는 듯 보였죠. 그날 그렇게 챙겨주는 남편의 모습에 고맙다며 밥을 사겠다고 병원을 나와 식당으로 향하려 남편의 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실 오늘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차 뒷자리에 숨겨놓은 꽃다발을 건네곤 고백을 하더라고요. 팀장님, 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 사실 예전부터 팀장님 좋아했어요. 이 꽃다발 아까 엄마 납골당에 꽂아놓은 꽃들 사면서 같이 산 건데, 빨간 장미의 꽃말이 좋더라고요. 오늘 이 꽃다발을 팀장님한테 드리면서 꼭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엄마 기일이라 항상 이날만 되면 슬퍼졌는데, 오늘을 계기로 마냥 슬픈 날보다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날로 기억하고 싶은데 제 고백 받아줄래요? 능구렁이 마냥 자연스러운 남편의 고백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꽤나 감동을 받았어요. 심지어 울컥하더라고요. 거절할 수가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8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긴 연애 기간은 아니라 섣부르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친정 엄마께서 결혼을 닥달하셨기에 늦지 않게 날짜를 잡았었죠. 엄마는 이후로 계속되는 암 투병에 점점 지쳐가는 듯 보였어요. 고통스럽다는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까지 받았는데 잘 낫고 있는 건지 싹 다 민 머리에 두피마저 말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제 가슴은 찢겨져 나가는 것만 같았죠. 그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꽤 큰 위로가 되었어요. 꼭 나으실 거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진심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저도 이 결혼을 결심한 거였어요. 서로 결혼을 결심 후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가 찾아뵀는데, 시아버지는 꽤나 유머러스하고 호탕하신 모습이었죠.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장난스러운 농담도 던지며 저를 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살가운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워낙 소심하고 낯가리는 제 성격과는 정반대되어 보였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누나가 있었고 오래전 결혼해서 벌써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야 뒤늦게 보았는데 형님도 선한 눈매에 인상이 좋았고요. 아이들도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식당에서 말썽 부리지 않고 얌전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식구들은 비록 시어머니의 자리는 빈자리였지만 식구들이 함께하니 꽤 북적이는 게 정겨워 보였고 그에 반해 저희 집은 저와 엄마가 다였기에 휑히해 보였죠. 엄마는 민머리를 보이고 싶지 않다며 가발을 눌러 쓰고 마른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꽤나 두툼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하시고 전처럼 생기 있는 모습을 보니 또 울컥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과 연애하면서 저희 엄마가 미혼모이고 아빠는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며 말한 적이 있었고 당연히 시아버님도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돈 어른분은 언제 오시나요? 이 말에 저도 저희 엄마도 당황했고 저는 남편에게 미리 말씀 안 드린 거냐고 물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아빠가 안 계세요. 계속 엄마가 저를 키워오셨어요. 아이고, 그럼 지훈이 엄마처럼 돌아가신 건가? 아이고, 이거 내가 신뢰를 범했구만. 제 말에 오해를 하신 시부께서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입을 여셨어요. 사돈, 사실 저는 미혼모예요. 혜영이 아빠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혜영이는 임신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저 그래도 우리 혜영이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키웠어요. 이 사실이 혜영이를 보는 데 있어 별다른 편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미리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혜영이 좋게 봐주세요. 엄마가 말하는 아빠에 관한 얘기는 저도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 오늘 들은 얘기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도 형님도 놀란 듯 보였고 저도 처음 듣는 친아빠의 얘기에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는데 엄마는 애써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형님은 오히려 대단하다며 저희 엄마를 칭찬해 주었죠. 자신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존경스럽다며 말해 주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 사실에 당황해 하더니 괜히 헛기침을 해 보이시더라고요. 표정이 전과는 달리 어두워져 보이셨어요. 그런 시부의 모습에 엄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싶었죠. 그러다 시부도 애써 웃음 지으며 입을 떼셨어요. 그래도 새아가 훌륭히 잘 키우셨네요. 사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 들었는데 얼른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해요. 엄마도 감사하다며 웃어 보였고 그렇게 긴장했던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결혼까지 일사천리였어요. 오랜 병원 생활에 만만치 않은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던 친정엄마는 나오는 보험료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친정엄마에게는 손을 벌리지 않으려 했죠. 나름 긴 직장 생활을 해가며 꾸준히 저축한 덕에 전세금 정도 마련할 돈은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기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고 시부에게 작은 도움을 받아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채워나갔어요. 결혼식도 조촐하게 양측 모두 부를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스몰 웨딩으로 작게 올렸답니다. 그렇게 저희에겐 행복한 결혼 생활만이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도장까지 다 찍고 나니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듯 조금씩 변해 나갔습니다. 평생 제게 큰소리 한번 내지 않던 남편은 결혼 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말이에요. 팀장으로서 업무 문제로 남편이 실수를 해 제가 약간 타박을 하자 되려 제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회사 내에서 팀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당신이라는 호칭으로 저를 부르더군요. 팀원들도 그런 저희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참다 못해 근무 중에 잠시 탕비실로 불러 말했죠. 여보, 제발 공가 사는 구분해. 여기는 회사야. 집이 아니라고.
내가 집에서야 당신 와이프지 회사에서는 팀장인 거 몰라? 제발 부탁인데 호칭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아, 꼭 이렇게 따지고 들어야 하는 일이냐고. 그 말에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평생 짜증 한 번 안 낼 줄 알았던 남편이 집과 회사에서 이리 짜증을 낼 줄이야.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제야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알겠어. 호칭은 조심할게. 당신도 어찌되었건 내가 당신 남편이고 우리 결혼한 거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내가 좀 실수했다고 타박하지 마.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당신한테 꼼짝없이 잡혀 산다 생각할 거 아니야. 저는 회사 일은 회사 일이라 생각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뿐인데 그게 그리 기분이 나빴었나 봅니다. 저는 애써 알겠다 말했고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남편이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를 대하는 태도인데요. 친정엄만 이식세술 후 퇴원해서 집으로 갔고 남편은 퇴근 후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나서서 종종 친정집에 들러 친정엄마 건강을 체크하고 가끔은 맛있는 걸 사다 주겠다며 데리고 나가 외식을 하곤 했었어요. 엄마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항상 고마워했었죠. 하루는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혜영아, 최서방한테 잘해라. 장모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위가 어디 있겠어.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건지 뚱딴지 같은 엄마의 말에 의아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언제 들은 건지 능청스럽게 다가와서 한마디 거드는 남편이었어요. 에이, 장모님도 제가 더 잘해야죠. 남편의 말에 더 좋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제가 뭐라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일이 있다며 홀로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려는데 항상 사용하던 생활비 체크카드가 잔액이 부족하다고 뜨는 겁니다. 저와 남편 동일하게 월급을 받으며 각자의 용돈을 제외하고는 생활비 통장과 적금에 나누어 돈을 넣어두며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와 남편의 월급을 합친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잔액이 부족할 리가 없는 통장이었고 월급을 받은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더욱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당시 남편이 이런저런 약속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니 퇴근하고 함께 집에 가곤 하는데 타이밍이 들어맞게 당시에 종종 약속이 있다며 저 혼자 집에 가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통장이 빈 걸 보니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일단 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마트에서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무얼 하길래 그리도 바쁜지 제 전화를 다 제끼더라고요. 폰뱅킹으로 생활비 통장을 연결해서 봤더니 잔액은 고작 몇천 원 뿐이었어요. 중간중간 50만 원, 100만 원씩 출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출금한 날짜들을 보니 남편이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 들어온 날짜들이었고 저는 체크카드를 그리고 남편은 통장을 각각 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통장으로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듯 싶었죠. 저는 몇 번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저 집으로 남편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집에 왔고 불 꺼진 집안에 식탁 등만 켜놓고 안 자고 식탁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 묻더라고요. 깜짝이야. 당신 안 자고 있었어? 아니, 집에 불 꺼져 있길래 당신이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 분노에 차 당장이라도 소리 지르며 따져 묻고 싶었지만 늦은 시간대에 이웃에게 피해 줄까 애써 침착하게 말했죠.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아? 내가 몇 통을 했는지 알아? 미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다가 보니까 전화 오는지도 몰랐어. 거기가 워낙 시끄럽고 손님이 많은 술집인데, 게다가 내가 진동으로 해놨었거든. 참,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며 꼬고 있던 팔을 내려 핸드폰으로 폰뱅킹의 출금 내역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을 건네받아 출금 내역을 살피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좀 사려고 돈 좀 꺼내 쓴 거야. 어차피 이 생활비 통장 우리 같이 쓰려고 만든 거잖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남편에게 전보다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죠. 술을 마시려고 이렇게나 돈을 빼서 쓴다고? 뭐 여자 도움이 나오는 술집이라도 갔나 보지? 당신 요즘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바람이라도 난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제 핸드폰을 소파로 던지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에이씨,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내가 바람 필 사람으로 보여? 그냥 결혼했다고 친구들이 한턱 쏘라고 하기니까 1차에서 2차까지 내가 쏜 것뿐이야. 당신 그렇게도 남편을 못 믿어? 당신한테 실망이야. 그러곤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보란 듯이 쾅 하고 세게 닫더라고요. 저는 많은 의심이 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다음날 제게 화가 난 걸 표시라도 하는 건지 말 한 번 붙이질 않고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또 어디 가려고? 아빠랑 어디 좀 가기로 했어. 아버님? 아버님이랑 어딜 가는데? 어디 좀 가기로 했다고. 왜 이렇게 간섭이야? 그렇게 의심되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대로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세아가. 너도 잘 지내지? 네, 덕분에요. 그런데 지훈 씨가 오늘 아버님이랑 어디 갈 데가 있다고 하던데. 그래, 맞다. 이거 내가 세아가한테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사실 내가 요즘 만나는 여자가 있어. 재혼까지 생각 중인데, 내가 뭐 이런 데이트를 해봤어야 말이지. 지훈이가 좋은 장소로 안내해주겠다고 직접 온다고 한 거다. 내 나중에 너한테도 소개해주마. 아버님의 말에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다가가 사과를 했죠. 그랬더니 더 의기양양해진 남편은 앞으로 자기 일에 너무 참견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치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출금에 사용한 것에 대한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날도 약속이 있어 친구를 만나고 가겠다는 남편은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칼같이 나갔습니다. 저는 나머지 업무를 마저 정리하곤 조금 늦게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앞에 온몸을 화려하게 치장한 어떤 여자가 저를 보더니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다른 사람과 볼 일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붙잡고 묻더라고요. 혹시 이혜영 씨 맞나요? 그 여자는 저를 아는 듯 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최지훈 씨 아내분 되시죠? 저는 최지훈 씨 전 여자친구인데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당연히 다른 여자와 연애를 했을 거라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여자친구가 저를 찾아오리라고는 생각 못 했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잠시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더군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카페를 찾아 음료를 시키곤 자리에 앉았죠. 남편의 전 여자친구와 현 와이프가 마주보고 커피를 마시다니 참 우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뭔가요? 전 시킨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용건부터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건 바로 차용증이었어요. 채무자의 성함이 남편 이름과 일치했죠. 떨리는 손에 주체하지 못한 채 차용증을 받아들어 보고 있는데 커피가 나왔음을 알리는 진동이 울렸고 그 여자가 제 커피까지 챙겨서 갖고 오더니 제 앞에 커피를 놔주곤 본인도 커피를 한 입 마시며 말했어요. 한 3년쯤 됐나? 제가 만나고 있을 당시에 돈을 좀 빌려줬어요. 엄마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돈 탈탈 털어서 2천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이 자식이 이후로 이사도 가버리고 잠수를 탄 거 있죠?
번호도 바꿔버리고 찾는다고 애 좀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라는 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났다더라고요. 전 그 알량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였죠. 결혼 전에 빚을 진 게 있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던 얘기에 당황한 기색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3년 전쯤이면 남편이 저희 회사에 면접 보러 왔던 시기와 겹쳤고 그 여자의 말을 정리하면 이 여자에게 돈을 빌리고 도망치듯 이쪽 동네로 이사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갑작스런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흔들리는 멘탈을 겨우 부여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보고 대신 갚으라고 여기까지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쪽한테 이 돈 받자고 찾아온 건 아니고 그쪽도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려고 온 거예요. 무례하게 들렸다면 미리 사과할게요. 그리고 이 자식한테 당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 개자식 수법이 어쩜 그리 똑같은지 파면 팔수록 계속 뭔가가 나오는 게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고소하고 싶은데 이깟 차용증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네요. 양식에 어긋난다나 뭐라나. 이 차용증도 그놈이 먼저 써가지고 와서 꼭 갚겠다며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빌려준 거지. 이렇게 잠수 타고 결혼이나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고요? 네, 제가 사실 술집 사장이에요. 며칠 전에 그쪽 남편이 종종 같이 놀러 왔던 친구 한 명이 다른 친구를 데려와서 술에 잔뜩 취해 말해주더라고요. 최지훈의 진짜 정체를. 진짜 정체요? 그게 뭔데요? 연상킬러요. 꽤 능력 있어 보이는 연상에게만 작업을 걸고 거머리처럼 돈이며 마음이며 쏙쏙 빼간다 하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나은 거라고 어떤 여잔 보증까지 서주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그 친구가 말해줬어요. 아, 그런데 저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죠? 아, 제가 술집을 하다 보니까 뭐 발이 좀 꽤 넓어요. 알고 보니 우리 단골 친구가 여기 회사 직원이더라고요. 단골이 그 친구분을 데려와선 최지훈이라는 이름을 말하길래 혹시나 했는데 제가 아는 그 최지훈이 맞더라고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참. 어찌됐건 이렇게 찾아온 게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근데 진짜 그 자식 조심하세요. 그 여자의 말들은 하나같이 다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는 커피잔을 그만 내려놓고는 저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주며 말했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자식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 받을 거예요.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고소할 거고요. 그쪽도 큰 화 입기 전에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오지랖일지는 몰라도 그 자식이 또 그럴 거라 생각하니 신경이 좀 쓰이네요.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시고요. 그렇게 그 여자는 카페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아 홀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 여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고 증거로 차용증도 직접 보았지만 모르는 여자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에 제 눈으로 직접 남편이 뭐 하고 다니는지 지켜보자 싶었죠. 그로부터 이틀 후 그날도 약속이 있다며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나가는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차를 타고 가기에 뒤따라오는 택시를 급하게 잡아탔죠.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은 웬 유료 주차장이었어요. 저도 택시에서 내려 남편이 가는 길을 쫓았고 남편이 멈춰선 곳은 불법 게임장이었습니다. 전 다물어지지 않는 입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지금껏 남편이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편을 기다렸던 건지 그 불법 게임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아버지였어요. 둘은 무어라 떠들더니 게임장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 안에 들어가 당장 남편과 시부에게 지금 뭐들 하는 짓이냐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기에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터진다더니 다음날 친정엄마가 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일하다 말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같이 따라가겠다는 남편을 나 혼자 다녀오겠다며 말리곤 홀로 병원에 갔어요.
남편과 시부가 불법 게임장을 함께 들어가던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인데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주자 싶으면서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한평생 함께 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이 와중에 친정엄마마저 쓰러지니 제정신이 아니었죠. 엄마는 또다시 입원해 있었던 그 병원에 재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골수 이식도 받고 완치 판정 후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재발을 하고 말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함께 말이에요. 저는 엄마의 마른 손을 잡고는 그만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터진 것 마냥 눈물들이 새어나왔죠. 그런 제 모습에 엄마도 처음에는 당황해하는 듯 보이더니 이내 제 등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딸 이렇게 울리기나 하고. 아니야, 엄마. 엄마가 뭐가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나 진짜 속상해. 혜영아, 엄마가 예전에 사망보험금 들어둔 게 있어. 보험금은 최서방이 알려준 너희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서 다 바꿔놨으니까 엄마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최서방이랑 그 돈으로 잘 살고 싸우지 말고 알겠지? 잘못되면이라니 그런 나약한 소리가 어딨어. 그리고 최서방이 알려준 통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말에 엄마는 병원 침대 옆 서랍장 첫 번째 칸을 가리켰고 전 그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그곳에는 보험 서류가 있었고 통장 계좌는 남편과 제가 함께 사용하는 생활비 통장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는 엄마가 먼저 해명하듯 설명해 줬습니다. 내 통장으로 해놨다가 괜히 나중에 번거로운 일 생길까봐 내가 최서방한테 물어봤다. 그런데 너희 무슨 일 있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괜히 엄마의 병이 더 악화될까 애써 웃으며 아닌 척했죠. 무슨 일은 별일이 없이 잘 지내요. 아니 매일같이 둘이 오다가 오늘은 최서방이 안 보이길래 싸웠나 했지. 지금 일하고 있을 거야. 평일이잖아. 내가 일부러 오지 말라고 했어. 그래, 잘했다. 그 최서방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엄마는 그저 남편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말만 했어요. 저는 그저 알겠다는 말만 남기고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이후 담당 주치의가 회진을 하다 엄마를 보러 왔어요. 엄마가 처음 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부터 엄마를 담당해 주시던 선생님이셨고 엄마를 살피다가 옆에 있는 저를 알아보시고는 오랜만이라며 잠시 병실 밖에서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부르셨고 함께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재발하신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건 혹시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니 이번에 재발해서 입원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역시나 그랬군요. 어머님께선 3달 전쯤 정기검진 받으러 오셨을 때 재발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입원을 권유해드렸지만 통원 치료하겠다며 거부하시더니 보호자인 따님분한테 이 얘기를 전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 사이 악성 림프종으로 전환됐어요. 계속 치료하고 맞는 골수 찾아 수술을 받는다 해도 장담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유감이네요. 의사 선생님은 그 밖에도 무어라 추가 설명을 해 주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뿐입니다. 당시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는 말에 충격받아 다른 말들은 잘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으면서도 그 때문에 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을 더 악화시켰던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퇴근 후에 친정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평소엔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친정엄마의 건강을 챙겨주던 남편이 통 병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또 한심하게 불법 도박이나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됐지만 지금은 친정엄마가 우선이었기에 남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나름 정성스레 간호한다고 일이 늦게 끝나지 않는 이상 꼬박 친정엄마의 병원을 들렀지만 친정엄마의 병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다 되어가는 어느 밤에 엄마가 위독하다는 병원 전화를 받고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호흡을 가삐 쉬었고 저를 보더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지 쉰 목소리로 제게 뭔가를 말하려는 듯 했죠. 엄마, 말하지 마. 숨 고르게 쉬고 다시 일어나야지. 저는 그런 엄마를 말리며 새어나오는 울음을 흘려보낸 채 엄마의 손을 꽉 붙잡았죠. 그랬더니 엄마는 서랍장을 가리키며 아까보다는 더 잘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안에 가방이 있어. 그 가방 안에 내가 매일 들고 다니던 지갑 보일 거야. 거기 신분증 있는데 보면 명함이 하나 있을 거다. 그 명함이 네 아빠 연락처야. 지금껏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말이 끝나자 엄마의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어요. 그렇게 고비는 당장 넘긴 듯 했죠. 다음날 다행히 주말인 터라 출근은 하지 않았고 보호자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엄마가 중환자실로 옮겨져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쓰던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달려온 남편과 시부는 친정엄마에 대해 물었고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말씀드리니 고생했다며 병실 정리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가 급하게 저를 찾았어요. 저 아무래도 임종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세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옆에 있던 남편과 시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라는 듯 했죠. 이내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그런 제 등을 토닥이며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장모님 마지막 잘 보내드리고 와. 나랑 아빠가 여기서 다 정리해놓고 있을게. 남편의 말에 고맙다며 홀로 중환자실로 향하는데 어젯밤 엄마가 말하던 제 아빠의 연락처가 있다는 그 명함이 생각났어요. 그걸 찾아가야겠다 싶어 다시 발길을 돌렸는데 남편과 시부가 병실에 없었고 친정엄마의 가방을 갖고 간 건지 함께 보이질 않았죠. 차에다가 두었나 싶어 주차장으로 가는데 주차장 뒤편에 있는 흡연구에서 시부와 함께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 둘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라 제가 보이질 않는 듯 했어요. 남편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 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곤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 노인네 참 끈질겨. 이제 돌아가시다니. 죽을 건 빨리 좀 죽지. 아, 그 보험금 때문에 내가 병수별 다 들었던 거 생각나면 짜증이 다 나네. 남편에게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다른 사람 마냥 말을 하는데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뒤이어 시부의 말에 전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보험금 나오면 강원랜드 가자.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실컷 반이나 버려보자고. 그러면서 두 부자는 깔깔대며 웃었고 전 그제야 예전에 친정엄마의 보험 서류가 생각났어요. 그때 보험 계좌를 남편이 직접 통장을 들고 있던 생활비 계좌로 해놨던 게 말이에요. 전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와 화장실로 향했고 그 둘의 더러운 욕망의 실체에 연신 헛구역질을 뱉어냈어요. 이후 손을 씻으며 마음을 굳게 다잡으려 노력했죠. 제가 여기서 흔들려 손 놓고 있다간 친정엄마 보험금을 다 뺏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화장실을 나와 다시 병실로 갔더니 그곳엔 아까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다시 착한 남편의 모습으로
저에게 장모님에게 잘 갔다 왔냐며 천연덕스럽게 묻더라고요. 전 엄마 가방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차에 있다며 저에게 차 키를 건네주더라고요. 전 차로가 엄마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내 들었어요. 엄마의 신분증이 있는 카드 수납함 뒤엔 정말 명함이 하나 있었죠. 그건 경찰서 명함이었어요. 그럼 내 아빠라는 사람이 경찰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번뜩 떠오른 생각에 이 차에 있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만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빼냈어요. 이후 그들이 찾지 못하게 제 자켓 안주머니에 명함과 메모리 카드를 넣고는 중환자실에 면회를 신청했죠. 이후 소독을 마치고 방진복으로 갈아입은 뒤 차례를 기다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제야 눈을 떠보이던 엄마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보이셨고 저 또한 흐르는 눈물 주체하지 못한 채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나 키워주느라 고생 많았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부디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엄마, 사랑해. 제 말에 엄마는 힘없이 웃어 보이더니 입을 뻥끗거리며 말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저는 아이처럼 엉엉 목 놓아 울고는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을 엄마에게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아빠 연락처 맞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다시 입을 뻥끗거렸어요.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저는 오열하며 엄마의 이름을 외쳐 불렀어요. 엄마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모르게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멍하니 엄마의 임종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두 부자는 뻔뻔하게 장례 준비를 도와가며 급기야 역겨운 거짓 눈물을 흘리는데 그날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 생활비 통장을 분실 신고를 했고 더 이상 제 통장으로 마음껏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예전에 저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간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는 분에게도 연락을 했죠. 그리고 그 두 부자에겐 그 둘이 하듯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마냥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장례 첫째 날은 정신없이 흘러갔고 장례 둘째 날 엄마의 유일한 유품 중 하나였던 가방을 살펴봤어요. 그 안에는 두 번 접은 종이가 안에 구겨져 있었고 저는 뭔가 싶어 그걸 꺼내봤죠. 그건 엄마가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에게 부탁해 쓰다가 가방에 넣어둔 것 같았죠. 편지 내용은 저희 아빠에 관한 얘기였어요. 아빠는 저라는 존재에 대해 모르고 계셨고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아빠가 엄마 몰래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배신감에 저에 관한 얘기는 일체하지 않은 채 지금껏 살았던 지방을 떠나 아빠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와 지금껏 저를 홀로 키우신 거였다는 얘기였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빠라는 분의 부모님, 즉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난했던 저희 엄마를 크게 반대하셨고 오래전부터 점 찍어둔 상대와 강제로 아빠를 정략 결혼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엄마는 병이 재발된 것을 알고는 본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느꼈고 그 전에 제 아빠를 찾아줘야 되겠다는 마음뿐이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아빠라는 존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제가 고아로 남는 게 싫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살던 지방으로 내려가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수소문 끝에 제 아빠를 찾았고 저의 존재와 엄마의 현재 상황을 말하곤 제가 연락이 갈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며 꼭 늦지 않게 아빠에게 연락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를 너무 늦게 찾아줘서 미안하다는 문구를 끝으로 편지는 끝이 났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너무 울어 더 이상은 울음이 안 날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편지가 다 촉촉이 젖을 정도로 눈물샘이 터져 나왔죠.
이후 목소리를 가다듬고 긴장되는 손을 놀리며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세네 번의 연결음 끝에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저 이혜영이에요. 저 누군지 아시죠? 혜영이? 네가 혜영이니? 네. 저 사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언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엄마의 비고를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그리 됐구나. 내 곧 가보마. 주소만 보내다오. 통화를 마치고 그 번호로 장례식장 이름과 주소를 보냈죠. 이후 몇 시간이 흘렀는지 저녁 시간대가 넘어서야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왔고 전 그분이 제 아빠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절을 하고 초까지 꽂은 뒤 제 쪽으로 다가와선 통화 속 목소리 그대로 제게 말했어요. 너희 엄마한테 사진을 받아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구나. 엄마를 참 많이 닮았어. 저는 옅은 웃음을 보이고 있는데 손님들 상대하며 수다나 떨고 있던 남편과 시부는 제 손님이 왔다는 걸 느꼈는지 제가 있는 쪽으로 오더니 누가 왔냐며 물었어요. 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내 결심하고 천천히 입을 열어 소개했죠. 저희 아빠예요. 제 말에 아빠도 그리고 시부와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이렇게 바로 아빠라고 말할 줄을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어요. 33년 만에 나타난 아빠라는 존재가 이렇게 바로 수용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쩐지 시부가 아빠를 보곤 엄청 당황해하는 듯 했어요. 아빠도 시부를 보더니 아는 사람 본 것 마냥 시부를 가리키며 어? 하는 추임새를 넣었죠. 뒤이어 시부가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아, 이분이 진짜 세아가 네 친아빠가 맞냐?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는 게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전 분명 둘이 무언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 맞다고 말하자 풀썩 자리에 주저앉더니 곧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장례식장을 빠져나갔고 곧 남편도 따라 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부는 아빠가 형사 시절 사기범으로 몇 번을 경찰서를 들락거렸던 사기 전과만 5범인 전과자였고 왜 저런 집안에 시집을 간 거냐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남편이 돌아와 시부가 몸이 많이 안 좋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댔고 이후 장례가 끝날 때까지 시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장례 마지막 날 엄마의 발인이 있었고 저는 쓰러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납골당 안에 안치된 것까지 확인하곤 장례를 마무리했어요. 엄마의 사진을 몇 번 쓰다듬고 유리문 안에 곱게 넣었답니다. 그렇게 장례를 모두 마치고 상조차를 타고 다시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선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들이 떼거지로 모여 있었어요. 그 무리를 본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놀라 고꾸라지더니 도망치려고 했고 얼마 안 가 그들에게 붙잡혔죠. 그 무리는 지금껏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었어요. 엄마의 장례가 시작되었을 때 술집 사장이라는 그 전 여자친구에게 미리 말해 설계해둔 제 계획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시부를 향한 제 복수는 이어갔습니다. 현 경찰서 과장인 아빠의 도움을 받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넘기며 그 둘이 불법 게임장을 가는 것을 봤고 그것 말고도 도박을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며 말했어요. 그러고 엄마의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던 사실도 말해주니 저보다 더 분노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생활비 명목으로 만든 통장에 돈을 몇백씩 몇 달간 빼갔었고 그 돈만 합쳐도 1,000만 원이 넘었죠. 아마 그 돈은 도박하는 데 쓴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은 차량 블랙박스에 시부와 통화하며 다 찍혔었고 그 메모리 카드 속에는 그 밖에도 증거로 충분히 제출할 만한 내용이 속속이 들어있었죠.
그렇게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를 했으며 현재 남은 모든 피해자들의 증거와 증언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구속된 상태이고 시부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증거가 나왔기에 형량은 남편보다 작았지만 함께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밀한 사기 결혼으로 말이에요. 시부와 남편이 구속되기 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빌었지만 어림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집안에서 제일 정신머리가 박혀있던 남편의 누나이자 형님은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시부와 남편에게 도박과 사기의 행각 때문에 그렇게 골치만 앓다 돌아가셨고 심지어 그 보험금을 전부 도박에 날려 빚까지 졌었다는 얘기를 조심스레 꺼내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을 때 이 사실을 말해주어야 하나 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동생을 생각해서 그러진 못했었다며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형님에겐 큰 악감정은 없었기에 사과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저는 현재 세 가족이 생겼어요. 아빠와 정략 결혼을 한 분이지만 제 사정을 듣고는 자신을 두 번째 엄마로 생각해도 좋다며 선뜻 제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던 아주머니와 10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생겼죠. 그리고 아빠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빠의 호적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10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엇보다 저는 끝까지 엄마의 딸로 남고 싶었거든요. TV에서나 볼 법한 이런 스펙타클한 삶을 살다 보니 사연이 꽤나 길어졌네요. 긴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